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와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 이 사이에 계속 좀 아슬아슬한 모양새로 대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개헌 논의 본물 발언으로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실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한번 쪼았던 겁니다. 예.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전선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한 방 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김무성 대표의 불편한 마음도 어지간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옮겨진 전선에는 공무원 연금 개정 논란이라는 지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9일에 새누리당을 향해서 정부의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압박했고 여타의 방식으로 연내 처리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예. 정말 청와대와 김 대표 간에 이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던 겁니까?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에 그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예. 이런저런 배경을 다 잘라내고 말 자체만 보면 뭐 당연한 소리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청와대가 최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관련해서도 매우 민감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청와대를 정면으로 받아친 언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기자들을 만나서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긴 합니다. 어제는 비교적 정제된 발언이었다면 오늘은 마치 청와대를 향해서 정말 자꾸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이제 끌고 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는 무척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의 입장은 청와대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오히려 더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점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정용천 전 공로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귀에 좀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당사자인 우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기구를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함께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얘기다. 예. 우리를 배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예,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주장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려면 결국 시간 문제에서 한 걸음 우선 양보를 해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이 더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기 전에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오신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뜻을 모아달라.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는 등의 말로 이 공무원 사회를 설득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말은 현 시점에서 원칙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구성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또 했더군요. 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 논란에 관해서 사과까지 했지만 어차피 청와대도 사과를 믿지 않는 눈치고요. 예. 김무성 대표도 어느 정도 보관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언급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김무성 대표와 호흡을 맞춰 여권을 좀 이끌어줘야 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표출한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느 포럼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싶어 한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로 지금의 권력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예. 신호헌론인가요? 아무튼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김문수 위원장의 말에는 이론적으로 오류가 분명히 많습니다. 일단 국민이 대통령보다 의회를 더 싫어한다는 게 전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국민의 투표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의회 내 세력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인물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국가에서는 선거 전에 이미 평시에 섀도우 캐비넷이 꾸려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으로 뽑히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각을 꾸리는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직접 참여의 성격이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후보를 향해서 직접 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선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차기 대권 경쟁에서 맞붙을 김무성 대표와 나름대로 정치적 대각을 만들고 일단 청와대와 걸음을 좀 맞춰 줘보자는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새정치연합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 열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문희상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예. 문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와대가 개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이어서 개헌 논의는 국회의원 230여 명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대세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내부와 관련해서는 목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아주 기본적인 절차부터 혁신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를 다시 한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렇다면은 문 위원장의 지난 한 달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내부적으로 갈라진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등판한 구원투수치고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또 안정적으로 당을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박영선 전 원내대표 체제가 끝날 무렵부터 문희상 체제가 시작한 이후 한동안 이른바 비노 중도파 의원 그룹으로부터 흘러나오던 잡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요. 중심을 잡은 데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비대위원회에 당내 각 계파별 수장들을 두루 임명한 것이 나름대로 묘수였다고 봅니다. 예. 계파 우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자꾸 발뺌하지 않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차라리 사이좋게 고르게 다 참여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생기니까 마냥 총을 쏴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과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긴 어렵겠습니다. 본격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 최종 제정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지난 3차 협상안에 유가족의 특검 추천 직접 참여를 명시하지 못한 점이 과오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식의 제정안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이후에는 예산 정국과 개헌 정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간 뒤에는 전당대회 관리라는
또 한 차례의 혹독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척 힘든 상황에서 비상당권을 잡았고 앞으로도 계속 힘든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네.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당을 잘 이끌어왔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국감장 출석을 했는데 여러모로 시끌벅적한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도 국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예고한 대로 날을 좀 세워서 예. 다소 소란스러웠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자 이 시장이 답변 기회를 달라면서 강경하게 맞섰고요.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답변 도중에 웃음을 보였다 이렇게 태도 문제로 질책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다 이렇게 예.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순간적으로 국감장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안행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등이 나서서 답변 태도를 거듭 지적하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유가족들과 57시간 만에 합의한 것으로 행동으로 책임졌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기도는 놔두고 성남시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축사를 했다고 꼭 주최측인 거냐? 초등학교 행사에서도 축사는 한다. 2대1이라는 매체가 홍보를 좀 쉽게 하고 협찬을 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성남시 명칭을 넣은 걸로 보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번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 간의 감정 대립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시끌벅적한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 지역의 버스 불법 감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또 있었네요. 예, 국감 고발 사항 하나 짚으려고 하는데 예.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시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지역의 버스 불법 감차 운행 그러니까는 운행 차 그 대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배차 간격이 멀어지겠죠. 예. 불법 감차 운행이 지난해에 3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런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오늘 공개한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이란 자료인데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무려 997건의 불법 감차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 건수로는 3.7배, 과징금 액수로는 3.1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최근 5년 동안의 불법 감차 현황을 살펴보니까 파주시가 1,05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남양주시, 이어서 수원시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파주 지역 특성상 지역 내 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으면요 불편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예. 민홍철 의원은 불법 감차가 늘어나는 건 버스 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적기 때문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말 그 불편을 이제 당하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감이 됐는데 비례대표 의원 11명이 지역위원장 선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간에 예고 브리핑 수준에서 좀 말씀드렸었죠. 해주셨죠. 지역위원장 자리 말씀드린 대로 차기 총선을 향한 전진기지이자 교두보이고 여전히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는 힘이 막강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 상당수가 다음 총선을 통해서 지역구로 갈아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내 지역구 갖고 정치 좀 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의 경우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으로 246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모두 새로 뽑아야 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쳤는데 총 21명의 비례의원 가운데 11명이 신청했습니다. 예.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키고 있는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한정혜 의원이 각각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장하나 의원, 청년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의 경우 고향이 제주라서 제주에 신청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과 달리 경기 안양, 동안 의뢰 공모를 했습니다. 전순옥 의원과 맞붙게 됐고 서울 광진에 도전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김광진 역시 비례대표인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결국 고향인 전남 순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은 이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의원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하고 맞붙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10월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의 곽성문 사장을 부르는데. 그 곽성문 사장님. 네. 지금 3년 연속 적자잖아요. 지금 코바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임금은 그대로 월급은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 이것 때문이다.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제 방송 광고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여러 가지 연구 조사 활동, 실질적 현장 그런 말하자면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선 여러 차례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정책 건의로 끝내실 거예요? 그 조사 활동하고 정책 건의하면 됩니까, 그게? 열심히 뛰신다면서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공청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네,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기의 코바코에는 곽성문 사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곽 사장님, 코바코 누가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분류하자면은 친박 의원님들하고 그런 분들과. 예, 친박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바코 지원하실 때 그 서류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여쭤볼게요. 첫째, 저는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예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되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친박 그룹의 일원으로 의정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바코 내려오신 게 박근혜 대통령님 측근이기 때문에 보훈 인사 받으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특별한 배려 없이 제가 지원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다 거쳤다. 이번에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며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입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계에서요, 네. 어떤 자리 맡으시면서 이렇게 대통령님과의 친숙한 관계, 나 측근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인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지원서는
사상 최초 초유의 사태 지원서 같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정권 실세들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모자란 추궁은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이 이어가고 자기소개서에 보면 친박 정권에 잘 협조해서 일해보려 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친박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모르시는데 코바코의 핵심 가치는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공익성 수호가 코바코의 핵심 가치이고 이 코바코의 존립 근거인 법률적 제1조 1항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정파적이고 정치적 성향을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이와 같이 공공성과 다양성, 공익성 수호를 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서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한편 친박 의원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곽성문 사장을 전문성 있다며 추켜 세우는데 우리 곽성문 사장님께서는 뭐 언론계 몇 년 계셨죠? 언론계. 네, 저 MBC를 중심으로 방송계 30년 근무했습니다. 그러시죠. 그 중에 CEO 경험이 몇 년쯤 됩니까? 네, 마지막 3년간 MBC의 그 케이블 사업인 MBC 플러스 사장을 네, 그러시고 17대 국회에 입성하셔서도 계속 방송과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방송 관련된 일을 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산자위에서 대구 섬유산업 섬유산업 쪽에 했습니까? 산자위에서 주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과는 뭐 나설지 않은 뭐 그런 경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공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년부터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MBC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는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방송권 판매를 주관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중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LB 측은 한국 내 메이저리그 팬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MBC가 최상의 파트너라고 판단해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2001년부터 박찬호 단독 중계. 그런데 4년 동안 매해 $800만 지급하기로 MLB 측과 계약. 그런데 이듬해부터 박찬호는 부진했고 그래서 100억 가깝게 MBC는 적자를 보게 됐는데 당시 계약을 추진한 인물은 MBC 스포츠 국장 곽성문. 곽성문 현 코바코 사장님. 방송 전문가, 경영 전문가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공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유가족들이 마지막 진술 기회를 가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어제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의 마지막 진술을 들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한 16명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3시간 동안 법정 곳곳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니를 잃은 한 여동생의 말인데요. 엄마, 아빠는 저마저 잃을까봐 늘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 저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못하는 부모님 걱정이 앞선다. 엄마는 선생님인데 학생들만 보면 눈물이 나서 이제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한다. 아빠는 저녁에 술을 드시지 않으면 못 주무신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언니는 신나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주검으로 돌아왔다. 왜 차가운 곳에서 죽어야 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결심 공판이 될 것입니다. 예, 여동생이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부에 160여 쪽에 이르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디지털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오류를 핵심 항소 이유로 든 건데요.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트윗 78만여 건 가운데 11만 3,621건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네이버 계정 4개 쓴 메일함에서 이 해당 메일이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김하영 씨가 이 메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하영 씨는 당시 재판에서 내 계정으로 보낸 메일은 맞는데 나는 그 첨부 파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예, 검찰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적용한 당초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요. 예.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유죄 판결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공소장이 변경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2심에 들어간다면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앞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김효진 PD와도 함께 말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공동 주최 의혹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최 여부는 수사가 완료되면 정리될 사안임에도 경찰 수사 자료가 실시간으로 유출돼 이를 활용한 음해성 언론 플레이가 난무하고 비극적 참사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사고 발생 행사 공동 주최 여부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 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가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며 성남시는 언론사 지위를 이용한 이데일리 측의 특혜 청탁, 부지 요구, 건물 요구, 문화행사 공동 개최 요구, 3천만 원 협찬 요구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500만 원, 3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는 지원 약속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6사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비방하는 글을 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구속 기소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전 씨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의원의 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정 의원의 과거 버스비 70원 발언과 관련해서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와 미개한 쇼를 하던 전적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전 씨는 몽심지심
국민미개 플러스 시체파리 시장 후보라는 글도 적었고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 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예. 하지만 누리꾼들은 트윗 3개로 기소라니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수천만 건 트윗은 그럼 뭔가? 또 다른 누리꾼은 국정원이 개입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그럼 저 대학생도 단순 명예훼손이지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법의 기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논란이 예상되는군요. 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무임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이 이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용인시와 원주시도 공공요금 인상하기로 결정했죠. 예,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고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요.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미 이번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요. 예. 태백시는 기본 요금을 기준에서 9.1% 올렸습니다. 동해시는 일반 버스의 경우 현행 요금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좌석 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특허 사용료로 지불해 왔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해마다 지급해온 특허 사용료의 규모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0억 달러, 약 1조 710억 원이 넘는 돈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특허 사용료로 매년 지불해 왔는데요.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지난 8월부터 벌이고 있는 특허 사용료 지불 소송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엔가제트 등 해외 매체들은 현지 시각으로 10월 3일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2013년 1년간 10억 달러, 약 1조 원 이상의 특허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 양측은 매년 주고받는 로열티 규모에 대해서 일체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양사의 특허 사용료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특허 사용료 1조 710억 원은 삼성전자 2014년 3분기 영업이익 4조 원에 비교해보면 25%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의 1년 영업이익을 16조로 잡는다면 삼성이 매년 로열티로 지불하는 지불하는 액수는 전체 영업이익의 6.25%가 됩니다. 국내 출고가를 뻥튀기 했다. 국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뻥튀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의 상당액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특허료로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나 국내 일부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른바 메이저 신문 방송들은 삼성전자의 로열티 1조 원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뉴스는 어느 곳 매체에서만 좀 나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봤더니요, 이 단신으로 나온 것은 조선 비즈, 예. 4군데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4군데 정도. 예. 4군데밖에 되지 않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일본의 올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서 아베노믹스의 종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예. 일본 재무성은 9월 무역 수지 적자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높은 9,583억 엔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자 월별 적자 규모로는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무역 적자도 지난달보다 17.3% 급증한 겁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도 5조 4,271억 엔을 기록하면서 작년도 상반기의 무역 적자를 크게 상회하는 동시에 상반기 무역 적자 비교가 가능한 1979년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진흥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엔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시키는 엔저 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한 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현지 시각으로 2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아직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는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2명이 됐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파울 씨가 풀려나 북한을 떠나 미국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파울 씨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배 씨와 밀러 씨가 아직도 계속 수감돼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울 씨는 지난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에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울 씨에게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석방 사실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호칭을 노스코리아라는 단어 대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라는 용어를 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중단한다면 육자회담 재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예,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육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워싱턴 DC 카네기 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네바 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묻는 말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이지만 현실적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며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지적한 대로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 핵폭탄과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2007년부터 2년간 이어졌던 협상 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육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관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며 여기에는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북한의 반응이 또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참 재밌는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제1회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멍 때리다라는 표현은 다 아시다시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멍 때리기 대회는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더 잘 멍을 때리는지를 겨루는 건데요. 예. 물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는 것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대회까지 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대회를 기획한 프로젝트 듀호의 웁스 양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늘 수준 이상으로 과잉된 상태다라는 지적입니다. 웁스 양은
정말로 멍 때리기가 그렇게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일이라면 이걸 한번 가치 있게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기반한 목적 지향적 형태이니 멍 때리기를 대회로 만들어서 같이 전복을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의미를 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그 멍 때리기 최고 최고 고수들이 예. 이제 모이겠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최근 개헌 발언에 대해서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면으로 네.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네.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미 그 사과난 문제라면서 직접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찌 네. 보면은 이 둘의 당청 관계가 이상 기류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무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젯밤까지의 원칙이고요.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 개헌 이야기가 실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는데요. 다 이제 이 고위 관계자라고 처리를 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언론들의 확인 결과 윤두현 홍보수석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윤두현 홍보수석이 YTN 플러스 사장이었다가 지난 6월에 홍보수석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독 개헌 발언에 있어서만 이제 어찌 보면 청와대의 입 이렇게 불리는 홍보수석이 이 이야기를 쏟아놓을 이유가 없었고요. 그것도 오가든 자리에서가 아니라 굳이 기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도대체 청와대 누구냐 이런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 일개 청와대 내부 수석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 김무성 대표 어떤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고 중진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될 일이다.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입각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는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약간 좀 미온적인 입장을 띠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애국심 발언까지 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180도 자기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제 밀어붙인 것은 지난번에 개헌 논의하고 다음날 국내 들어와서 바로 사과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굴복한 것이다. 이 주군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당청 관계, 이 당권을 잡으면서 김무성 대표 비박계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잡았는데요. 수직적 관계로 여겨지던 당청 관계를 수평적인 긴장 관계로 만들겠다. 정치를 복원하겠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 어젯밤 오늘 아침 상황으로 완전히 다 무효화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 기간 당분간 청와대 의지에 그야말로 일종의 아바타처럼 끌려가는 칠권 없는 당대표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이미 역할을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다 뺏기면서 예. 굉장히 좀 이 지지부진한 대표 역할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상황으로 이 청와대 조기 레임덕 얘기까지 나왔던 개헌 논의는 김무성 발로는 더 이상 이제 끌고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냐. 김무성 대표가 어떤 책을
단단히 청와대에 잡혀 있길래 무성대장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 성굵은 그나마 여권 내 정치인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는 부분들이 세간의 궁금증과 의아심을 자아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종료된 부분이 이제 생긴 듯 보이는데,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또 이제 개혁 의지 중요하지 시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계속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특수연금이 3개 부분이 있어요. 사학연금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거든요. 예. 대부분 다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부분들을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손보겠다라고 이제 정하고 공무원 연금을 이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은 이게 마치 이제 이 특혜를 누리고 있던 공무원들의 미래 누적될 적자를 미리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안에도 좀 수많은 좀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으로 지금은 타깃이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그래 공무원들의 특혜를 좀 줄여야지 공무원만 철밥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내년 되면은 이 사안은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직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적자들을 해소한다, 이 재정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주 이상하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표본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 그 김무성 대표 발언을 잘 보시면 애국심에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 직면에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당장 어떤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애국심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는 거냐 이거죠. 정치인들에게는 없는 거냐 이거죠. 애국심에 입각한다면 그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세비 문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하지 않는 국회, 예. 150일 공전. 그랬는데 언제 국회의원들이 한번 애국심에 입각해서 세비를 스스로 깎거나 내년도 지금 3.8%인가 오르는 거로 예산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계층, 계급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민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애국심에 입각해서 담배를 좀 비싸게 태우십시오. 애국심에 입각해서 좀 수도세를 올립시다. 왜냐하면 나라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보다는. 이게 잘 보면요. 파시즘으로 가는 다도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들이대어진 적이 사실 20세기 중반이 지나면서는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이 보수정부일수록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복지 혜택은 줄이더라도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경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주자.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 국가의 기조인데요. 지금 애국심 때문에 뭐 세금을 더 걷겠다, 애국심 때문에 연금을 줄이겠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 기업으로 적용되게 된다면 전 앞으로 무서운 것이 기업가들이 자 애사심을 좀 발휘해서 회사가 어려우니 임금을 좀 깎읍시다, 너희 퇴직금을 좀 깎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는 어디론가 상실되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명분으로 미화된 애국심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당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몫을 좀 축소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만약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애국심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이제 역논리가 형성되게 될 텐데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는 놔두고 공무원 전체 일반화를 시키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상한 논리 모순들을 많이 양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너, 소유주, 가진 자, 자본가들의 착취 논리들을 더 이제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할 문제이고요.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대로 일사천리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공론의 장에서 담론을 통해서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절충한 후에야 정부가 정책, 법제화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질적인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 입장은 어떤 그 대화를 좀 더 원하는 듯 보이는데. 그렇죠.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또 급하게 끌고 처리하려고 보는 걸까요? 말씀드리면 불통인데요. 예. 작년 이맘때 공무원 연금 개혁
와 다르지만 비슷한 이슈로 터졌던 의제가 뭐냐면 철도노조 파업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철도노조 파업이 아니 당신들의 이 어떤 근로복지를 위한 뭐 투쟁이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노사 문제지만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당장 당신들의 임금 구조와 상관없는 거다. 정부가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최연애 사장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해서 밀어붙였고 파업 노동자들을 불법화시켰습니까? 그때는 이제 김무성 당시의 대표가 아니던 의원이 여야 협상을 통해서 파업은 종료했지만 이 철도 노동자들은 또 적지 않은 데미지를 입고 이미지 손상을 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국감에서 보면 재밌는 것이 어제 최연애 사장이 굉장히 이제 공공한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요. 예. 철폐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들 전반에 거의 이제 알짜, 뭐 등기임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임원들의 33% 정도가 낙하산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예. 낙하산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전문성이 없는 정피하고 관피하였다. 이들이 그냥 이제 그야말로 경력 달고 적지 않은 연봉들을 수령해 가면서 잔이윤 씨가 이제 이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된 것처럼요. 대체로 보은 인사고 심지어는 어제 야당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뭐하고 질타했냐면 이 대우건설과 그러니까 일부 이러한 이제 공기업들 자회사들이 마치 친박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은 작년에 철도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질타하면서 매도하면서 그들이 마치 이제 경영주들은 자기 혁신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철밥통 지키기를 한다라고 몰아붙인 상황이었지만 지금 1년여가 지나서 국민들이 아무도 그 의제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파보니 결국은 코레일과 이 철도 관련 여러 가지 부문 이 국영 회사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경영진이 이제 낙하산 보은 전문성 위비 그야말로 돈 빼가는 기계들이었던 게 확인된 셈이거든요. 예. 이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세계 안에도 그냥 공무원 이렇게 집단화할 수 없는 고위와 하위 사이에 또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결국은 고급 공무원들은 또다시 이제 이 정치권에서 로테이션 시키면서 빼먹을 거 다 빼먹어가면서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회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보수, 소득, 뭐 연금 이러한 것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모양보다는요. 높여주지는 못할 망정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대민봉사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제 국가 경영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일꾼들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인적 자원들을 효율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경영 능력인데 지금 끊임없이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생계의 수단을 깎자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장기간 재직했던 분들의 미래 소득, 임금의 이제 한 변형된 유형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싸움에서 굉장히 좀 이 큰 틀의 프레임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로 공유하고 가지 않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특히 이제 부자 감세 논란, 서민 증세 논란에서 아주 이제 이번 정부가 그야말로 80년대 영국에서 대처리즘이 벌였던 이제 폐악처럼 많은 사회 문제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조심할 문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 30초 남았는데요. 네. 어제 JTBC 보도 보니까는 세월호 수색 작업을 맡은 민간 잠수사들 네. 그 핵심 수색 구역에 대한 작업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지금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인양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 대책들은 많이들 논의되고 있는 낌새고요. 예. 그리고 그 일환으로 어찌 보면 이 국감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10명 실종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발언 정도가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여겨졌었는데 사실 정부적 차원에서는 그 말이 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민간 잠수사들이 빠지면 이제는 뭐 잠수사라고 하는 영역은 해경과 군밖에 없는데요. 그 일부를 거기에 투입할지도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정부조직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엮여있는 세월호 3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여당이 얻어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연내가 되든지 아니면 더 빠른 시기가 되든지 잠수사, 이 수색활동 다 종결되고 인양 절차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다른 다발적인 핫 이슈들, 특히 남북 문제라든가 좀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판교의 이 환풍구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뉴스의 이슈가 세월호로부터 분산되다 보니까 아마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적인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쨌든 연말 어느 시점 정도가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좀 여전히 가슴 아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더 함께 돌아볼 수 있는지 이게 또 고민되는 타이밍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